안녕하세요. 오늘도 톡톡 사연을 찾아와 주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사연 정말 재밌고 흥미로운 사연인데요. 끝까지 내용이 예사롭지 않습니다. 오늘도 두 가지 사연 준비되어 있는데요. 나가지 마시고 끝까지 집중해 들어주세요.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톡톡 사연의 다미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60대 여자입니다. 오늘은 얼마 전에 있었던 제 인생 최대의 사건에 관해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저한테 이런 일이 일어날 줄은 상상도 하지 못했어요. 마음을 추스를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다행히 지금은 주변 사람들의 도움 덕분에 전부 다 괜찮아져서 이렇게 얘기할 용기가 났어요. 저한테 일어난 사연이 뭔지 궁금하시죠? 바로 제 사연은 장남에 관한 얘기입니다. 이 사연을 듣는 분 중에 혹시 자식이 있는 분들 계신가요? 열 손가락 깨물어서 안 아픈 자식이 없다는 말에 동의하시나요? 흔히 그런 말이 있습니다. 안 아픈 손가락은 없어도 더 아픈 손가락은 있다는 말이요. 저한테는 얼마 전까지 장남이 바로 더 아픈 손가락이었습니다. 전 남해에 있는 해안가 마을에서 결혼 생활을 시작했어요. 친정은 강원도라 무려 거리가 어마어마했습니다. 왜 이렇게 멀리 결혼했는지 아세요? 바로 친정이 너무 가난했거든요. 가난한 집안이라 밥 먹을 식구가 한 명이라도 주면 다행인 수준이었습니다. 그래서 전 성인이 되자마자 거의 바로 땅끝마을로 얼굴도 모르는 사람과 결혼하기 위해 내려갔어요. 지금 생각하면 놀라운 얘기인데 제 시대에는 얼굴을 모르고 결혼하는 경우가 꽤 있었습니다. 더욱이 저는 집안끼리 이어주는 결혼이라 제 의사가 전혀 없었어요. 그렇게 생전 가보지도 않은 해안가에 도착했는데 진짜 다행인 점은 우리 남편이 매우 잘생겼다는 거예요. 이렇게 팔리드 결혼하면 되게 남자 쪽에 문제가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데 우리 남편은 키도 크고 얼굴도 반반하니 잘생겼었어요. 그래서 처음 보고 저는 남자를 헷갈린 줄 알았을 정도였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만난 남편과 저는 아주 행복한 신혼생활을 보냈어요. 남편과의 관계를 생각하면 지금 생각해도 입가에 미소가 지어질 정도로 행복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시어머니였어요. 시어머니는 본인 아들에 대한 사랑이 지독한 분이셨습니다. 그래서 저를 마음에 들어 하지 않으셨어요. 처음 신혼생활은 시댁 바로 옆에서 시작했는데 시도 때도 없이 저를 시댁으로 부르셨습니다. 집에서 집안일을 조금 하려고 하면 불러서 남편에게 잘하라고 잘못한 것도 없는데 혼내시곤 하셨어요. 집안 꼴이 이게 뭐니? 돼지우리도 이것보단 깨끗하겠다. 넌 여자가 집에서 도대체 하는 게 뭐야? 청소랑 빨래는 기본이고 우리 아들 먹게 요리도 우리 집에 와서 배우고 그래. 알겠어? 남들은 결혼하면 살이 찐다는데 우리 아들은 왜 갈수록 마른 거니? 어머니, 남편이 워낙 운동하는 것도 좋아하고 그래서 살이 안 찌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하는 음식도 맛있다고 좋아해요. 살림은 더 노력해서 익숙해지도록 노력할게요. 시끄럽다. 어디서 며느리가 시어머니에게 말대꾸야? 너 다신 우리 아들 부엌에 들어오게 하지 마. 알겠어? 내가 우리 아들을 얼마나 귀하게 키웠는지 아니? 시어머니는 심지어 남편이 저를 도와 요리하거나 부엌 일을 하면 노발대발하셨어요. 불시에 우리 신혼집을 찾아와서 감시하고 혼내는 것을 반복하셨죠. 심지어 제가 친정이 강원도잖아요. 명절에 집에 보내주질 않았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니고 그냥 남편과 제가 친정에 가는 것 자체를 너무 싫어하셨어요. 본인 아들 힘들다고 친정에 갈 거면 저보고 혼자 가라고 하셨죠. 이런 시어머니 밑에서 살다 보니 전 나중에 며느리가 들어오면 반드시 잘해주겠다고 스스로 다짐했습니다. 적어도 싫은 소리 하지 않아야지 생각했죠.
시어머니의 구박은 멈추는 방법을 모르고 오히려 날이 갈수록 심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친정에 잘 가지도 못하는데 생판 모르는 사람들 속에서 사는 것은 상당히 고통스러웠어요. 만약 이때 남편이 완전히 제 편이 아니었으면 전 몰래 새벽에 진정으로 야반도주를 했을 거예요. 시어머니가 저를 이렇게 미워한 이유는 또 있었습니다. 바로 우리 부부는 결혼하고 3년 동안 아이가 생기지 않았어요. 시어머니는 아이가 생기지 않는 이유를 하나부터 열까지 다 제 탓을 하셨습니다. 제가 내조를 못하고 행동이 어리숙하니 아이가 생기지 않는 거라고 하셨어요. 그러면서 완전히 제가 시댁 사람이 되어야 하늘에서 아이를 내려준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를 아예 친정에 보내지도 않으셨어요. 이런 상태에서 겨우 그렇게 기다리던 임신을 하게 됐는데 시어머니의 구박이 너무 심해서 전 유산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머니, 이건 아니잖아요. 아니 도대체 정수이가 잘못한 게 뭐예요? 그냥 가만히 놔두면 우리끼리 행복하게 살 텐데 왜 이렇게 정수기를 구박하세요? 아이까지 잃었잖아요. 저, 더는 어머니 옆에서 못 살아요. 다른 곳으로 이사가 살 테니 그렇게 하세요. 아이고, 그렇게 착하기로 유명한 효자네 아들이 불려시 같은 년을 만나 저렇게 변했네. 아이고, 내 팔자야. 동네 사람들 며느리 잘못 들이면 이렇게 됩니다. 여자를 잘 만나야 하는데, 아유. 남편은 제 유산 사실을 알고 크게 분노했어요. 그리고 정말 저를 데리고 옆 지역으로 이사까지 갔습니다. 시어머니는 당연히 그 결정을 놓고 저를 원망하셨습니다. 착하디 착한 본인의 귀한 아들이 저 하나 때문에 본인을 배신했다며 길거리에서 오열하셨어요. 동네 사람들도 다 저를 욕하기 시작했습니다. 전 아이를 잃은 슬픔이 안 그래도 심했는데 시어머니가 저에게 대놓고 쌍욕을 하니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도 남편이 옆에 있으니 의지하며 옆 동네로 이사 가게 되었어요. 이사 간 집은 바다 바로 앞에 있는 집이었는데 문을 열면 바다가 보였어요. 집 크기 자체는 작아서 저랑 남편이 둘이 누우면 꽉 차는 집이었는데도 행복했습니다. 우리에겐 앞으로 행복한 일만 가득할 줄 알았어요. 실제로 이사 가고 전 바로 아이가 다시 생겼는데 이번엔 유산하지 않고 정상적으로 출산할 수 있었어요. 옆에서 저를 구박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심적으로 너무 편안하더라고요. 시장에 가서 생선을 다듬는 남편 옆에 가 있어도 입덧 한 번 하지 않았죠. 그렇게 첫 아이를 출산했는데 성별은 남자였습니다. 이 아이가 오늘 제 사연의 주인공인 장남이랍니다. 우리 아들 닮아서 손자가 이목구비가 예쁘네. 며느리 널 닮았으면 내가 쳐다도 안 보려고 했는데 특별히 고추 달린 사내 아이고 우리 아들 닮았으니 용서한 거다. 앞으로 그러니까 다시 관계가 소원해지지 않으려면 네가 노력해라. 명절 땐 당연하고 제사 때 아니지. 그냥 주말마다 오거라. 아유 어머니 왜 그러세요? 갓난아이 키우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아시잖아요. 저랑 정수기가 많이 찾아뵐게요. 그러니까 너무 섭섭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손주도 보셨으니 기분 좋은 일만 가득할 거예요. 아이를 낳은 뒤론 다시 시어머니와 관계를 이어나가기 시작했어요. 이사 오고 난 후엔 제 심신의 안정을 위해 시어머니를 보러 가지 않았었거든요. 남편만 혼자 몇 번 다녀오곤 했습니다. 하지만 출산하고 그래도 천륜을 어떻게 끊냐며 남편이 저를 시댁으로 데려갔어요. 시어머니는 여전히 저를 싫어했지만 그래도 확실히 장남을 데려가니 조금 유해지셨어요. 이 뒤로 우리 부부는 둘째로 딸, 셋째인 막내 아들까지 낳게 되었습니다. 터울이 각각 2살씩으로 줄줄이 소세지처럼 나왔어요. 셋이 밤에 한 번에 자는 모습을 보면 얼마나 뿌듯했는지 모릅니다.
남편은 아이들이 많으니 가장의 무게가 느껴진다고 했어요. 그래서 일을 하나 더 구했습니다. 이게 사건의 발달이 될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시장에서 생선가게 일을 하는 거 말고 남편은 새벽에 배송하는 일까지 하게 되었는데 어느 날 새벽이었어요. 아이들을 재우고 남편을 기다리다 저도 모르게 잠들었습니다. 그런데 누가 저를 아주 강하게 흔들어 깨웠습니다. 세댁, 세댁! 아유, 이걸 어떡해. 빨리 일어나. 지금 잘 때가 아니야. 아이고, 이걸 어떡하나. 애들이 이렇게 어린데 안타까워서 어떡해. 세댁, 이 집 양반 지금 교통사고 났어. 빨리 내 차 타고 가자. 저를 흔들어 깨운 것은 저와 친하게 지내던 옆집 아주머니였어요. 아주머니는 눈물까지 흘리면서 저에게 사실을 말해주었습니다. 저는 저 말을 듣고 뒤도 돌아보지 않고 아이들까지 두고 그대로 남편에게 갔어요. 병원에 도착해서 남편을 봤는데 이미 제가 도착하기 전에 그 자리에서 남편은 사망한 상태였습니다. 그때가 한겨울이고 정말 눈이 많이 내리던 때였거든요. 폭설주의보가 내릴 정도로 도로에 눈이 많이 내렸습니다. 그래서 도로에서 무려 구중 추돌이 일어나서 남편을 포함한 사망자가 10명이 넘었었어요. 시장에서 일하고 피곤한 상태로 집에 와 눈도 못 붙이고 바로 그렇게 일하러 나간 남편이었습니다. 이런 남편이 집에 돌아오지 못하고 도로에서 생을 마감할 줄은 정말 몰랐어요. 이렇게 한순간에 남편을 잃게 된 저는 말 그대로 닥친 현실이 너무 막막했습니다. 그때 우리 아이들 나이가 장남이 7살, 둘째 딸이 5살, 막내 아들은 겨우 3살이었어요. 아직 한 명도 학교에 입학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당장 저 혼자서도 먹고 사는 것이 막막했는데 아이 셋을 혼자 키울 순 없었어요. 아이가 셋이라 모은 돈을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형태였거든요. 이 상황에서 시어머니는 제가 남편을 잡아먹었다며 난리가 나셨습니다. 그렇게 착한 효자가 여자를 잘못 만나 이렇게 됐다고 장례식장에서 저에게 소금을 뿌리셨어요. 심지어 그 자리에 친정 식구들도 있었는데 그런 행동을 보이셨습니다. 친정엄만 그때 울면서 저에게 결혼을 잘못 시켰다고 슬퍼하셨어요. 그리고 전 염치였지만 차마 막내 아들은 너무 어려 데리고 있지 못할 것 같더라고요. 첫째와 둘째와 달리 막내는 겨우 3살이라 손이 매우 많이 가는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장례식장에 온 친정엄마에게 부탁해서 막내를 데려가 달라고 했어요. 친정엄마는 고민 끝에 알겠다고 하시고 장례가 끝나고 막내를 데리고 친정으로 가셨습니다. 겨우 3살인 엄마 손이 필요한 아이를 가까이도 아니고 저 멀리 보내는 심정은 말로 할 수가 없어요. 막내에게 너무 미안해서 떠나는 버스를 보며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그렇게 생이별을 하고 첫째와 둘째를 혼자 키우며 어떻게든 살아보려고 했어요. 그런데 막내를 친정에 보낸 것을 알고 시어머니가 어떤 행동을 했는지 아세요? 시어머니는 장남을 억지로 본인 집으로 데려가셨어요. 그런데 그때는 너무 이중적인 마음으로 그런 시어머니가 밉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저보다 시댁이 그래도 형편이 나으니까 시댁에서 자라는 게 장남에게 좋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아무것도 모르는 막내와 달리 장남은 7세라 엄마를 못 본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 아는 나이였어요. 할머니 집에 가기 싫다고 엉엉 울며 바닥을 구르는 아이를 겨우 달래고 달래서 시댁으로 데려가는데 눈물이 너무 나오더라고요. 저도 마음 같아선 당연히 제가 키우고 싶었습니다. 한 번의 유산 끝에 남편과 이사까지 해서 얻은 소중한 장남이었잖아요. 실제로 장남을 낳고 그 뒤로 2살 터우씩 아이가 2명이나 태어났으니 첫째의 의미는 저에게 남달랐거든요. 그런 아이를 제 손으로 제가 그렇게 미워하던 시어머니에게 보낼 줄은 몰랐죠. 아이를 남에게 보낸 엄마 심정이
좋을 리가 없잖아요. 시어머니는 우리 아들을 보자마자 마치 악당에게 아이를 빼앗듯 확 낚아챘습니다. 장남은 저에게 자기를 버리지 말라고 엉엉 울고 시어머니는 제 눈을 쳐다보지도 않고 문을 확 닫으셨어요. 닫힌 문 너머로 아들의 우는 소리가 들렸는데 차마 발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제가 아들을 데리고 사는 것이 아들에게 더 좋을 거라는 생각이 전혀 들지 않았어요. 꼭 아들이 중학생이 되면 데리고 와야지 생각하고 더 독하게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렇게 5살 딸만 데리고 전 일을 시작했어요. 다행히 그때 고향 사람들이 참 좋은 분이 많았거든요. 비록 가난해서 생활이 힘들었어도 이웃들이 참 좋았어요. 그래서 저에게 해녀 일을 소개해 주었습니다. 남편의 소식을 알려준 옆집 아주머니도 해녀였어요. 해녀 일을 시작하게 되었는데 원래 수영을 좋아해서 비교적 쉽게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아이 혼자 집에 놓고 다닐 수가 없어 데리고 다녔는데 날이 유독 순한 편이라 다행이었어요. 해녀 동료들도 아이가 무슨 인형처럼 가만히 있는 게 신기하다고 할 정도였습니다. 해녀 일이 돈이 많이 되는 일은 전혀 아니었어요. 그래도 혼자 딸을 키우는 것은 가능했습니다. 여전히 가난하고 여유롭지 않은 환경이었는데 나중에 우리 아들 2명을 데려올 생각 하나로 버텼어요. 강원도에 보낸 막내는 너무 멀어서 제가 시간을 내어 갈 수가 없었고 장남은 시어머니가 저를 보여주지 않으셨습니다. 제가 10달을 품고 낳은 자식인데 보고 싶다고 볼 수도 없는 상황이었어요. 빌고 빌어서 모은 돈을 주면 겨우 반나절을 보게 해주셨습니다. 그것도 옆에 딱 달라붙어 마치 교도관이 죄수를 감시하는 것처럼 행동했어요. 엄마, 나 엄마랑 살고 싶은데 엄마가 나를 미워해서 이렇게 할머니랑 사는 거라며? 나는 엄마가 좋은데 왜 엄마는 나를 미워해? 엄마, 나 미워하지 마. 응? 어머,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엄마가 우리 재영이 얼마나 사랑하는데. 엄마가 일부러 재영이 할머니 집에 두고 간 게 아니야. 재영아, 넌 엄마의 보물이야. 엄마가 얼마나 너를 소중하게 생각하는데 그런 생각을 해. 절대 아니야. 심지어 시어머니는 장남과 제 사이를 이간질하기 시작했어요. 제가 장남이 싫어서 그런 것이 아닌데 시어머니는 마치 제가 첫째를 본인에게 버렸다고 아이에게 말했더라고요. 장남을 보러 가면 아이는 엉엉 울며 본인을 데려가라고 했습니다. 시댁에서 나와 집에 갈 때 얼마나 마음이 아팠는지 몰라요. 그래서 전 결국 중학생 때 장남을 데려오려고 했는데 11살 때 아이를 데려오게 되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절대 보내줄 수 없다며 아예 문도 열어주지 않으셨어요. 하지만 저도 더는 시어머니의 행패를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빼앗듯이 장남을 데리고 우리 집으로 오게 되었어요. 사실 딸 1명을 키우는 것도 저에게 벅찬 일이었는데 아이가 하나 더 늘어나니 먹는 입이 더 생겨서 힘들었습니다. 게다가 남자아이라서 먹는 양도 딸보다 많았거든요. 먹는 양은 그리 문제가 되지 않았지만 진짜 문제는 다른 곳에 있었어요. 장남이 시댁에 있던 4년 동안 많이 공격적인 성향으로 바뀌었거든요. 시어머니가 워낙 우리 첫째를 예뻐했는데 그게 지나쳐서 오냐오냐 하는 게 심하셨어요. 그래서 아이는 쉽게 버릇없는 아이로 변한 상태로 우리 집에 오게 되었습니다. 제가 간식을 주면 혼자 다 먹어서 딸은 먹지 못하는 상황이 계속 일어났어요. 워낙 순한 딸이라 본인 몫을 오빠가 다 먹어도 좋다고 웃고 있었지만 그런 행동은 계속될 수는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안에서 새는 바가지, 밖에서도 샌다고 하죠. 학교의 선생님들이 우리 아들이 문제를 많이 발생시킨다고 하셨어요. 친구와 싸워서 학교에 불려간 적도 수도 없이 많습니다. 처음에는 전학을 와서 적응하지 못해 그런 거라고 둘러댔는데 어째 장남은 시간이 흐를수록
더 과격해지기 시작했어요. 나중에는 동네에서 아예 문제아로 낙인되었습니다. 딸만 키울 때는 동네에서 저를 많이 도와주셨는데 아들이 하도 사고치고 돌아다니니 이웃들도 등을 돌리기 시작했어요. 특히 우리 집을 많이 도와줬던 옆집 아주머니의 막내 아들 얼굴을 우리 장남이 때려서 코피가 나게 했거든요. 그 이후로는 아주머니도 저를 미워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원래 애들 싸움이 어른 싸움으로 번진다고 하잖아요. 게다가 이 사건은 우리 장남이 일방적으로 괴롭힌 것이 맞았습니다. 제가 빌고 빌어도 늦둥이 막내 아들이 우리 아들에게 괴롭힘 당하는 게 길어지자 아주머니는 우리 집을 대놓고 미워하셨어요. 그래서 아주머니의 도움으로 시작했던 해녀 일도 더 못하게 되었습니다. 해녀로 일하지 못하니까 당장 생활비가 끊기게 되었습니다. 원래 막내도 데려오려고 했는데 지금 상황에서는 데려올 수가 없었어요. 게다가 동네가 워낙 좁아서 다 아는 사이라 일자리 구하는 게 힘들었습니다. 남편이 일했던 곳에 가도 저를 외면하셨어요. 장남이 하도 여기저기 사고를 쳐서 아예 동네를 떠나야 하나 생각하기도 했어요. 우리 집을 안타깝게 여긴 이웃들도 다 등을 돌렸어요. 하지만 남편이 동네 뒷산에 묻혀 있었고 아들의 상태는 이사 간다고 나아지는 게 아니었어요. 전 하는 수 없이 겨우 청소하는 일을 구해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아들의 상황을 더 나쁘게 만들 줄은 몰랐습니다. 엄마, 진짜 내가 애들 앞에서 쪽팔려서 얼굴을 못 들겠다. 왜 하필 일을 구해도 청소하는 일을 구해? 청소할 거면 안 보이는 곳에 가서 하든가. 왜 학교에서 그러고 있냐고. 내가 쪽팔릴 거라 생각은 안 해? 오빠, 무슨 말을 그렇게 해? 엄마가 우리 키운다고 이렇게 혼자 고생하는 게 안타깝지도 않아? 오빠가 아니었으면 엄마 해녀에 계속할 수 있었어. 이게 다 오빠 때문이잖아. 뭐? 야, 너 말 다 했어? 넌 엄마랑 한 번도 떨어진 적이 없으니까 그런 말이 나오지. 난 엄마가 할머니 집에 버려서 내가 얼마나 상처받았는지 알아? 그러니까 나는 엄마한테 이럴 권리가 있어. 넌 편하게 엄마랑 살았으면서 무슨? 둘 다 그만해라. 엄마가 미안하다. 다른 일 찾아볼 때까지만 참아줘. 최대한 눈에 띄지 않도록 노력할게. 미안해. 전 청소하는 일을 하며 장남과 많이 부딪히게 되었어요. 순하고 기특한 딸과 달리 첫째 아들은 예민한 성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한창 사춘기 때라 저를 많이 부끄러워했어요. 저도 다른 친구들 엄마들처럼 해녀 일을 계속하고 싶었지만 아들 때문에 일을 못하게 된 터라 속상했습니다. 원래 막내 아들도 데리고 오려고 했는데 그럴 형편이 되지 않았어요. 장남은 자기가 불리하면 매번 제가 시어머니에게 본인을 맡겼단 얘기를 꺼냈습니다. 전 첫째를 집에 데려오고 시어머니 예전처럼 자주 보러 가진 않았어요. 긴 세월 동안 상처받은 것도 많고 또 시어머니도 저를 보면 매번 분노하셨거든요. 그래서 서로를 위해 일부러 가지 않았습니다. 장남은 공부를 그렇게 잘하는 편은 아니었습니다. 반면 둘째의 딸은 똘똘하고 야무지단 평가를 항상 받았어요. 딸은 사교육을 시킬 형편이 아니라서 제가 학교에 보내거나 혹은 과외 선생님을 구해준 적도 전혀 없는데 알아서 공부를 잘했어요. 그래서 성적이 늘 전교권에서 한 손가락 안에 들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딸은 공부도 공부지만 본인은 음악을 전공으로 하는 것을 원했어요. 실제로 재능도 아주 많아서 학교 음악 선생님이 우리 집까지 찾아올 정도였습니다. 집안 형평상 딸의 재능을 알면서도 지원해 줄 수가 없어 얼마나 슬펐는지 몰라요. 이때 제가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시어머니에게 돈을 빌리려고 했었어요. 그런데 시어머니는 너무나도 매몰차게 제 부탁을 거절하셨습니다. 본인도 사는 게 너무 힘드니까 돈 얘기를 할 거면 연락하지 말라고 하셨죠.
너무 착한 우리 딸은 제가 괴로워하는 것을 알고 본인이 직접 음악을 포기하겠다고 했어요. 그런 딸에게 너무 미안해서 붙잡고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이런 상황에서 첫째 아들은 입시에 실패하고 재수를 하게 되었어요. 전 사실 아들이 공부에 재능은 없는 편이라 그냥 바로 취업하는 것을 원했습니다. 그런데 장남은 기필코 본인은 서울에 있는 대학을 가겠다고 고집했어요. 결국 본인의 소원이니 재수를 시켜주었죠. 그런데 하라는 공부는 안 하고 양아치들과 어울리더니 재수도 실패하게 되었어요. 실망하기도 했고 그때 마침 막내도 친정엄마에게 데려온 상태라 전 장남이 그냥 취업하길 더욱 원했습니다. 그런데 첫째는 삼수를 하겠다고 고집했어요. 우리 집 형편이 어려우니 그냥 현실과 타협해서 살자고 했는데 들은 척도 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또 삼수까지 시켜주었어요. 그리고 삼수까지 해서 첫째는 집에서 가까운 대학에 붙게 되었습니다. 명문대는 아니어도 그래도 대학에 붙었으니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아들이 대학에 붙은 해에 딸도 대학에 붙었어요. 딸은 워낙 공부를 잘했으니 서울에 있는 명문대에 입학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집의 형평상 절대 둘을 대학에 보낼 수는 없었어요. 주변에 돈을 빌릴 곳도 없고 시어머니도 돈은 못 준다고 하고 혼자 너무 괴로워서 평소에 손도 대지 않던 술을 그렇게 마셨습니다. 엄마, 난 대학에 안 가도 괜찮아. 나 원래 음악 전공하고 싶어 했던 거 알지? 어차피 나 합격한 대학은 영어 영문과잖아. 내가 원하던 전공도 아니고 그냥 난 대학에 가지 않고 바로 취업할게. 이제 막내까지 같이 사는데 우리 형편도 생각해야지. 엄마가 너무 미안해. 우리 딸한테는 못해준 것만 계속 생각이 나서 괴로워. 엄마를 생각해주는 사람은 우리 딸밖에 없다. 그렇게 전교권에서 손가락 안에 들은 성적을 받은 네가 대학을 포기하다니 엄마가 평생 후회할 거야. 너무 고맙게도 딸은 본인이 먼저 대학을 포기하겠다고 말해주었어요. 그래서 우리 집에서 유일한 대학 졸업자는 첫째 아들이었습니다. 장남이 들어간 대학교는 사립이라 등록금이 아주 비쌌어요. 타지로 대학을 간 상태라 들어가는 돈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제가 종일 청소해도 등록금에 미치지 못하는 돈이었어요. 딸은 그 상황을 알고 공장에 들어가서 돈을 벌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저와 딸이 희생해서 장남을 위해 살았어요. 그런데 장남은 고마움은 전혀 모르더라고요. 심지어 아주 황당한 부탁을 해서 제가 너무 놀랐습니다. 무려 장남은 미국으로 유학을 가겠다고 했어요. 본인의 꿈을 펼치려면 미국에 가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우리 형편에 대학도 겨우 보냈는데 유학이라니 말도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거의 처음으로 장남에게 반대했더니 장남이 어떻게 행동했는지 아세요? 바로 우리 집을 나가 시어머니 집으로 갔습니다. 예, 넌 어떻게 엄마라는 사람이 아들한테 이러니? 네가 성격이 그 모양이니까 우리 아들도 일찍 하늘 갔잖아. 하나밖에 없는 우리 손자가 미국에 가서 공부하겠다는데 지원은 못 해주고 뭐? 반대를 해? 네가 제정신이냐? 시어머니는 장남이 가서 하소연하자 바로 저에게 전화하셔서 따지기 시작했어요. 전 시어머니의 전원 소리 하도 많이 들어 익숙했는데 장남에게 실망을 많이 했습니다. 만약 제가 돈이 많았으면 당연히 미국으로 유학을 보내주었을 텐데 가난한 현실이 원망스러웠어요. 그러자 딸이 조심스럽게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러더니 통장 하나를 꺼냈어요. 본인이 공장에서 잔업하고 주말과 휴일도 다 반납하고 번 돈이라고 하더라고요. 비상금으로 모으고 모았는데 오빠의 유학 비용에 대라고 했습니다. 이때 그러지 말았어야 했는데 전 그 돈을 장남의 미국 유학 비용에 쓰게 되었어요. 물론 딸에게는 너무 고맙고 미안해서
어쩔 줄을 몰랐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순해서 사고 한 번 안 치고 잘 자란 딸에게 얼마나 고마웠는지 몰라요. 이 과정에서 전 친정엄마에게 연락해서 돈도 조금 받았어요. 어차피 가난한 친정이라 받을 돈도 없었지만 그렇게 주변의 사정에서 모으고 모아 장남의 유학 비용을 댔습니다. 제가 유학을 보내준다고 하니 장남은 기분이 금세 풀렸어요. 본인이 성공해서 꼭 이 은혜를 갚겠다고 하더라고요. 전 저에게는 갚을 필요가 없으나 네 동생에겐 꼭 갚으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장남은 한국을 떠나 미국으로 가게 되었어요. 장남이 한국에 없던 시절엔 우리 집은 아주 평화로웠어요. 한 가지 다른 점이 있다면 딸은 이른 나이에 결혼하게 되었습니다. 공장에서 일하다 만난 남자와 결혼했는데 사위는 아주 싹싹한 청년이었어요. 우리 집처럼 사돈도 집안 형편이 좋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많은 돈을 지원해 줄 수 없었어요. 그래도 사람이 참 괜찮아서 다행이더라고요. 무엇보다 같은 동네 사람이라 딸이 멀리 가지 않아도 되니 기뻤습니다. 막내는 우리 집에 온 후에 적응을 아주 잘했어요. 저와 오래 떨어져 있어서 걱정했는데 워낙 선천적으로 밝고 착한 아이라 금세 동네에 적응하더라고요. 공부에는 뜻이 없어서 성적은 매우 낮았습니다. 그런데도 선생님들이 얼마나 예뻐하셨는지 몰라요. 부침성도 좋아서 시장에 가서 혼자 여기저기 참견하고 간식도 받아오곤 했습니다. 그렇게 장남의 유학 시절에는 아무 탈이 없이 평온하게 일상을 보냈어요. 첫째 아들이 미국에서 돌아온 후로는 아주 많은 일이 발생했습니다. 가장 제일 먼저 장남은 갑자기 결혼하겠다며 며느리를 데려왔어요. 들어봤더니 미국에서 만난 여자라 하더라고요. 미국인은 아니고 한국인이었는데 장남처럼 유학을 온 한국 사람이었습니다. 딱 봐도 화려하게 생긴 며느리는 대놓고 불편한 티를 많이 내고 있었어요. 사실 장남이 예고 없이 데려와서 전 며느리 맞이할 준비를 전혀 하지 못했습니다. 집안 꼴도 말이 아니었고 집에서 대접할 음식도 없었어요. 그때는 막내 아들과 둘이 살 때라 대충 끼니만 때우곤 했거든요. 급하게 딸에게 연락해서 사위와 같이 고기라도 사오라고 부엌에서 빨리 음식을 만들었죠. 아우, 저기 재영 씨, 나 위생에 예민한 거 알지? 도저히 이건 안 되겠어. 자기한테 이미 들어서 어느 정도는 예상하고 왔는데, 이거 너무하잖아. 아우, 속이 안 좋아. 내가 얼마나 귀하게 자랐는지 알지? 아휴, 아이, 미정아, 미안해. 내가 이래서 집에 데려오기 싫었던 건데, 괜찮아? 먹기 싫으면 안 먹어도 돼. 잠깐 바람 쐬러 갈래? 자기 그래도 바다 보는 거 좋아하잖아. 가서 우리 바다 구경하면서 머리 식히자. 며느린 대놓고 속이 안 좋다며 음식을 먹지 않았어요. 그 모습을 보고 전 당연히 속상했습니다. 딸도 옆에서 첫인상부터 별로라고 여자 고르는 능력이 없다며 장남을 욕하기 시작했어요. 며느린 그렇게 별로 오래 머무르지도 않은 채로 떠났습니다. 장남은 떠나기 전에 저를 은밀하게 부르더니 말했어요. 결혼하려면 돈이 필요한데 얼마가 있냐고 하더라고요. 그 말을 듣고 전 할 말이 없었습니다. 일단 가장 먼저 모은 돈이 전혀 없었어요. 오히려 장남이 미국으로 유학 간다고 빚을 내서 빚이 많았습니다. 전 지원을 전혀 못 해준다고 둘째도 지원 없이 시작했는데 잘 사는 거 보라고 했어요. 그러자 장남은 한숨을 푹푹 쉬더니 말없이 집을 떠났습니다. 그날 밤은 속상한 마음에 잠이 오지 않았어요. 먼저 하늘로 간 남편이 그렇게 그리울 수가 없었습니다. 더 속상했던 것은 뭔지 아세요? 제가 이 문제로 입맛이 없어 전혀 밥이 넘어가지 않아 살이 쭉쭉 빠졌어요. 그걸 보고 딸이 저에게 와서 물었습니다. 엄마, 혹시 오빠 결혼할 때 지원해줄 돈이 없어서 그래?
남편하고 나랑 모은 돈이 조금 있는데 그거라도 줄까? 내가 혹시 몰라서 말했더니 남편도 동의했어. 어차피 가족끼리 돕고 사는 거래. 엄마 그 문제 때문에 걱정해서 살 빠지는 거잖아. 아유, 됐다. 아니야. 너한테 도움받는 것도 이제 민망하다. 네 돈을 언제까지 끌어다 쓰겠어. 난 미국에서 첫째가 돌아오면 우리한테 뭐라도 해줄 줄 알았지. 저렇게 오히려 결혼한다고 돈을 내놓으라 할 줄은 몰랐다. 너무나도 성격이 착한 우리 딸은 모은 돈이 있다고 통장을 또 건넸습니다. 본인도 형편이 좋지 않아 단칸방에서 신혼을 시작했는데 오빠 결혼할 때 보태라고 통장을 건네더라고요. 제가 아무리 장남에게 미안한 마음이 있어도 딸의 돈을 쓸 수는 없었어요. 그래서 장남에게도 공평하게 돈을 전혀 지원해주지 않고 결혼시키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이렇게 되니 며느리와 사돈댁이 대놓고 저를 무시하기 시작했어요. 상견례 자리에서도 얼찌나 고고했던지 전 마치 왕족을 보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저보고 대놓고 씹살이 시킬 거면 가만히 있지 않을 거라고 하더라고요. 어차피 장남과 며느리는 서울에서 신혼을 시작해서 제가 씹살이를 시킬 수도 없었습니다. 또 제가 워낙 지독하게 시어머니에게 당한 터라 시집살이를 전혀 시킬 생각도 없었고요. 웃으면서 그런 일은 절대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했더니 정색으로 당연히 그래야 한다는 말에 할 말을 잃었어요. 사실 상견례에서 제가 속상했던 점은 바로 장남의 태도였어요. 장남은 저한테는 매일 돈이 없다, 돈을 달라는 말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런데 본인 장인어른과 장모님 앞에선 어찌나 밝고 싹싹했는지 몰라요. 그렇게 상처뿐인 상견례와 결혼식을 마치고 저는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며느리와 장남은 결혼하고 저를 보러 오지 않았어요. 명절에도 서울에서 남해가 너무 멀다고, 설날과 추석 둘 다 오는 것은 너무 힘들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사람이니 며느리와 장남의 태도에 서운함을 당연히 느꼈습니다. 그런데 지원해준 것도 전혀 없고 또 우리 시어머니가 생각이 나서 뭐라 하진 않았어요. 그저 계속 괜찮다는 말만 되풀이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 가족에게 놀라운 변화가 하나 생기게 되었어요. 바로 막내 때문에 일어난 일이랍니다. 막내는 대학에 가지 않고 군대를 제일 먼저 다녀왔어요. 본인의 선택이니 최대한 믿어주었습니다. 그리고 제대하더니 갑자기 군대에서 알게 된 선임과 사업을 하겠다고 하더라고요. 사업이란 소리에 순간 안정적이지 않으니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막내의 나이가 아직 어리기도 했고 또 본인의 인생이잖아요. 특히 막내는 친정엄마에게 오랜 시간 맡겨놓아 미안한 마음이 가득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막내의 선택을 존중하고 믿어주었어요. 엄만 너를 이해하고 사업에 실패해도 경험이라고 생각하라고 했죠. 그런데 생각보다 막내의 그 사업이 시작이 아주 좋았습니다. 원래 사업이라는 것이 언제 망할지 모르잖아요. 그리고 잘 나가다 한순간에 망하기도 좋고요. 그걸 알면서도 사람의 심리가 막상 잘 되는 것을 보니까 너무 기뻤습니다. 평생 경제적으로 넉넉하게 살았던 적이 없는데 막내가 사업을 시작하고 전 처음 보는 금액 단위에 가슴이 쿵쿵 뛰었어요. 그런 상태에서 막내가 뜻밖의 제안을 저에게 했습니다. 엄마, 그동안 여기서 일하느라 고생 많았어. 나 사업 때문에 서울로 상경할 건데 엄마도 같이 가자. 이미 서울에 있는 작은 아파트도 하나 구했어. 지금 동업하는 형이랑 얘기했는데 물 들어올 때 노져야 해. 서울로 가자고? 엄만 서울에서 살았던 적이 한 번도 없어. 물론 너의 선택은 존중하지만 걱정되는 것도 사실이야. 막내야, 엄만 괜찮으니까 너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살아. 지금도 엄마는 너에게 고맙고 미안한 마음밖에 없어.
지금 엄마 몸 성한 것도 없는데 서울에 살아야 병원도 자주 가지. 그리고 엄만 나한테 미안한 마음 가질 필요가 없어. 엄마 덕분에 외할머니랑 추억도 많이 만들었잖아. 그러니까 서울로 가요. 응? 막내 사업이 잘 되자 그 사업을 확장하기 위해 서울로 상경하자는 제안을 했습니다. 사실 저 말을 듣고 처음엔 마냥 기쁘진 않았어요. 하지만 거듭되는 막내의 말과 딸과 사이의 설득에 저도 같이 서울로 가게 되었습니다. 평생을 서울과 멀리 살아온 저에게 서울은 두려움과 설렘의 집합소였어요. 그렇게 서울로 이사를 왔는데 우연히 그 아파트가 우리 장남과 매우 가까운 거리에 있었습니다. 전 거리가 가까워졌으니 장남 부부의 얼굴을 잘 볼 수 있을 거라 생각했어요. 하지만 그건 제 착각이었습니다. 거리가 물리적으로 가까워도 며느리와 장남은 일이 바빠 시간이 없다고 저를 찾아오지 않았어요. 제가 간다고 해도 며느린 너무나도 차갑게 거절했습니다. 대놓고 제가 오면 불편하니 굳이 오지 않아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말에 상처를 받고 혼자 집에서 텔레비전을 보며 외로움을 달랬습니다. 다행인지 아닌지 이런 상황은 오래 지속되진 않았어요. 왜냐하면 며느리가 아기를 낳고 나선 태도가 돌변했거든요. 며느린 결혼하고 몇 년이 지난 후에 임신했는데 자연적으로 임신이 되지 않아 시험관으로 아이를 가졌습니다. 그렇게 귀하게 얻은 자식이라 보통 예민하게 구는 게 아니었어요. 임신 기간 동안 전 며느리의 얼굴을 단 한 번도 볼 수가 없었습니다. 자동차를 타고 겨우 20분이 걸리는 거리인데 몸이 안 좋다며 명절과 제 생일에도 오지 않았거든요. 서운했지만 최대한 이해해 보려고 노력했습니다. 며느리와 장남은 출산하고도 저에게 아기를 보여주지 않았어요. 심지어 며느리는 제가 병원으로 가서 그동안 고생했다고 말을 건네려고 했는데 출산하고 피곤하다고 얼굴을 안 보여줬습니다. 조리원에서 나와 친정에서 산후조리를 했는데 집으로 와서도 아기를 위한 결정이라며 저를 부르지 않았죠. 전 그래서 첫 손주를 무려 100일 잔치 때 보게 되었답니다. 그때까진 며느리가 굉장히 손자에게 예민하게 반응했어요. 제가 아기가 너무 예뻐서 만지려고 하면 꼭 손을 닦고 오라고 볼멘 소리로 말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상황이 완전하게 뒤집히게 된 것은 바로 손자가 유치원에 들어가고 난 뒤였어요. 그때까지 며느리는 손자를 마치 유리구슬처럼 대했습니다. 그런데 아이가 자라면서 육아가 힘들어졌는지 그 뒤론 저에게 대놓고 손자를 맡기기 시작했어요. 어머니, 아이한테 과자나 아이스크림은 절대 주면 안 돼요. 최대한 건강식으로 준비해 주시고요. 텔레비전도 보여주지 마세요. 책 읽어주시거나 놀이터에 가서 몸으로 움직이는 활동 위주로 해주세요. 저번처럼 막대사탕 먹일 거면 저에게 꼭 연락해 주세요. 아시겠죠? 사실 손자는 성격이 매우 유별난 편이었어요. 좋게 말해서 활발했지 매우 정신사납고 산만한 편이었습니다. 한 시간만 봐도 정신을 빼앗기는 기분이 들었어요. 그래서 저와 같이 사는 막내 아들은 그런 손자를 보는 것을 안 좋아했습니다. 하지만 며느리는 제가 본인의 집에 가면 대놓고 싫은 티를 냈기 때문에 우리 집으로 데려와 손자를 봐주었어요. 심지어 저는 손자를 돈을 받지 않고 무료로 봐주었습니다. 며느린 막내 아들이 돈을 잘 버니까 굳이 본인이 돈을 주지 않아도 되지 않냐고 하더라고요. 서울에 올라오고 막내는 실제로 사업이 생각보다 훨씬 잘 풀렸어요. 동업하던 형과 갈라섰는데 서로 좋게 헤어져서 오히려 승승장구하게 되었습니다. 사업이 확장되어 사무실도 새로 구하고 살던 아파트도 이사가게 되었어요. 예전에 과거의 저에게 나중에 이런 아파트에서 살게 될 거라고 말하면 믿지 않았을 거예요. 서울에 와서는 막내 덕분에 전 청소 같은 일을 전혀 하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편안하게 병원에 다니며 취미생활하며 지내게 되었어요. 이런 상황에서
우리 가족에게 아주 큰 일이 닥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이 바로 제가 제보하려는 사연의 핵심이에요. 막내가 어느 날 저에게 아주 진지하게 말했어요. 본인의 사업을 위해서 해외로 가야 할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저만 괜찮으면 같이 해외에 가는 것이 어떠냐 물었습니다. 전 이 제안을 듣고 얼마나 고민이 많았는지 몰라요. 하지만 해외에 가면 전 확실히 적응하지 못할 것 같았습니다. 서울로 올라와서도 종종 고향이 그리웠는데 해외에서 살면 더욱 그리움이 커질 것 같았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말도 통하지 않을 거고 전 현재 생활에 만족했기 때문에 막내의 제안을 거절했습니다. 막내는 그런 저를 이해한다고 하면서 대신 저에게 용돈을 넉넉하게 주겠다 하더라고요. 이런 막내에게 저는 해준 것도 전혀 없는데 너무 미안한 마음뿐이었죠. 막내가 해외로 가게 된 이후 본격적인 사건이 발생했어요. 혼자 손자를 보며 사니까 힘들기도 너무 힘들고 외로움과 공허함이 매우 커졌습니다. 바다 앞에 살 때는 그게 얼마나 큰 장점인지 몰랐어요. 그런데 서울에서 건물 사이에 있으니 확실히 고요하고 잔잔한 고향이 그립더라고요. 막내 아들이 바빠도 저를 많이 챙겨주는 편이라 좋았는데 해외로 가니 너무 외로웠습니다. 딸과 통화를 자주 했는데 통화하면 외롭다고 몇 번 말했더니 딸이 무려 남해에서 사위에 올라와 얼굴을 보고 간 적도 있어요. 딸의 얼굴을 보니 더 외로워서 그날은 잠이 안 오더라고요. 이런 상태였는데 갑자기 장남부부가 아주 뜻밖의 말을 꺼냈습니다. 엄마, 이번 여름 휴가 고향 가는 거 어때? 엄마 외롭다고 둘째한테 계속 말했다며. 나한테도 전화 와서 엄마 챙기라고 하더라고. 아유, 성민이 봐주는 것도 고마우니까 이번에 같이 고향에 가자. 나도 안 간지 오래여서 가고 싶네. 뭐? 아이, 그러면 난 너무 좋지. 세상에, 내가 남해가 너무 멀어서 고향을 가고 싶어도 못 가고 있었거든. 정말 고맙다. 아이고, 신나네. 장남부부의 제안에 전 너무 기뻤어요. 그동안 손자를 용돈도 받지 않고 봐준 고통이 한 번에 사라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고향에 가기 전날에는 너무 설레어서 가슴이 뛰었어요. 그리 좋은 기억만 가득한 곳도 아닌데 고향은 고향이더라고요. 그렇게 저는 장남부부와 서울에서 차를 타고 고향으로 향했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날지 전혀 모르고 잔뜩 신이 난 상태였어요. 고향은 서울에서 남해를 가서 거기서도 배를 타 들어가야 하는 섬이라 가는 법이 매우 까다로워요. 오랜만에 고향에 가서 며칠 동안 설레어 잠도 못 잤고 또 오래 차를 타니 배에 타서 바로 잠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순간 제가 잠이 든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 꿈에 남편이 나왔습니다. 남편이 먼저 죽고 꿈에 잘 나오지 않았는데 그날따라 꿈에서 저에게 뭐라 말하더라고요. 무슨 말인진 모르겠지만 매우 다급한 표정이었어요. 하지만 그 표정이 너무 생생해서 저도 모르게 확 눈이 떠졌습니다. 제 주위에는 장남부부는 없고 손자만 자고 있었어요. 전 며느리와 첫째가 어디 있는지 찾으러 나갔는데 너무 놀랐습니다. 지금도 그때 생각을 하면 손이 떨릴 정도로 매우 심각한 사안이었어요. 제가 인생이 매우 다사다난했는데 이제껏 살면서 들은 말 중 제일 무서운 말이었습니다. 여보, 어머니 주무시지? 빨리 시작하자. 곧 무인도에 도착할 거야. 도착하면 당신이 어머님 업고 내려서 거기에 버리고 배로 올라와. 아유, 저 노인네. 맨날 외롭다고 징징대는 거 듣기 싫어. 알겠어. 막내랑 둘째한텐 배가 갑자기 날씨 때문에 뒤집혀서 우리만 겨우 살았다고 할게. 성민이는 애초에 데려오지 않았다고 하자. 그리고 엄마 무인도에 버리고 가짜로 장례식 치르고 서울에 있는 아파트는 우리가 가지는 거야.
저는 저 대화를 듣고 너무 놀라 숨이 쉬어지지 않았어요. 바로 장남 부부는 저를 아무도 살지 않은 무인도에 버리려고 했습니다. 순간 너무 놀랐는데 저 멀리 무인도가 실제로 보이기 시작했어요. 딱 봐도 아주 작은 섬이었고 그냥 관광 차원에서 잠깐 정차하는 거였습니다. 전 무작정 일단 장남 부부에게 멀리 떨어졌어요. 다행히 배가 아주 작은 배는 아니라 다른 손님도 있었어요. 그래도 믿을 수가 없어 일단 선장실로 향했어요. 문을 두드려서 엉엉 울며 제발 살려달라고 울부짖었습니다. 선장은 이게 무슨 일이냐고 어리둥절했죠. 전 지금 저 무인도에 정차하면 아들이 저를 버릴 거라고 하자 선장은 아주 놀랐습니다. 제발요. 제가 이렇게 빌게요. 그 다음에 도착하는 그 섬이 제 고향이에요. 거기에 우리 딸도 살아요. 이번엔 무인도에 서지 말아주세요. 제 고향에 가면 딸이 저를 기다리고 있어요. 아유, 이렇게 비는데 제가 어떻게 저 무인도에 서겠어요? 일단 기다리세요. 선장실 문 잠그고 날씨 때문에 서지 못한다고 할게요. 그리고 빨리 딸에게 연락하세요. 마음씨 좋은 선장을 만나 아주 다행이었습니다. 이 선장님은 제 인생의 은인이에요. 전 겨우 진정하고 딸에게 전화해서 상황을 알렸어요. 그리고 마침내 고향에 도착했더니 잔뜩 화가 난 딸과 사이가 저를 데리러 선착장에 와 있었습니다. 선장실에서 도망 나와 바로 딸에게 달려갔어요. 그리고 뒤를 돌아봤더니 아무렇지 않게 장남 부부가 웃으며 나왔습니다. 저에게 어디 갔었냐고 웃으며 묻는 며느리를 보니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우리 딸이 그 순간 며느리에게 다가가 손을 들더니 뺨을 내리쳤습니다. 이게 무슨 짓이냐고 따지는 며느리에게 딸은 우리 엄마를 네가 감히 죽이려고 했냐고 두들겨 패기 시작했어요. 말리는 장남은 덩치가 큰 사위가 제지했습니다. 전 너무 속상하고 슬퍼서 엉엉 울었어요. 겨우 진정하고 딸의 집으로 가서 말을 들어보았습니다. 당연히 장난이지. 아이, 내가 설마 엄마를 무인도에 버릴 것 같아? 말이 되는 소리래. 아무리 엄마가 날 어렸을 때 할머니에게 버렸어도 난 엄마 안 버려. 오빠가 아직도 그 얘기 하는 거 보면 오빠는 엄마를 무인도에 버릴 생각이었네. 진짜 사람이 그러는 거 아니야. 어쩜 부부가 이렇게 똑같아? 됐어. 이제 오빠랑 세연이랑 성민인 우리 가족 아니야. 엄마가 그동안 오빠 부부에게 얼마나 잘했어? 어? 어머님, 이거 다 오해예요. 차라리 저희에게 대놓고 말씀하시죠. 이게 무슨 망신이에요? 우리가 설마 진짜 어머님을 버리려 했겠어요? 너무 억울해서 눈물이 자꾸 나와요. 며느린 오해라고 엉엉 울고 장남도 억울했어요. 당연히 장난이라며 억울해하는 장남의 얼굴을 보는데 전 이미 너무 실망해서 보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그렇게 장남 부부는 다시 서울로 올라갔고 전 그대로 고향에 남게 되었어요. 이 모든 일을 딸이 막내에게 전했더니 더 놀라운 말을 들었습니다. 알고 봤더니 혼자 남은 제가 걱정되어 막낸 장남 부부에게 매달 300만 원을 챙겨주고 있었대요. 그런데 감히 버릴 생각을 했냐며 당장 지원을 끊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바로 제가 혼자 살던 집을 처분하고 고향에 좋은 집을 하나 사주었습니다. 제가 고향에서 다시 살게 되니까 며느린 정말 오해였다고 무릎까지 꿇고 빌었어요. 매달 지원받던 금액도 사라졌고 무엇보다 산만한 손자를 봐줄 사람이 없잖아요. 하지만 전 장남 부부의 매달림에도 전혀 마음이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설령 저 말이 장난이었어도 이미 장남 부부에겐 질릴 대로 질린 후였거든요. 지금은 딸과 사위와 단 3분 거리에 사는데 얼마나 행복한지 모릅니다. 저를 아예 모른 척하고 챙겨주지 않던 며느리와 달리 딸은 제 끼니를 잘 챙겨주고 있어요.
사위도 싹싹하게 장남보다 훨씬 저를 챙겨주더라고요. 이게 바로 작년에 일어났던 일인데 전 한동안 너무 힘들었어요. 첫째와 며느리는 아예 연락 자체를 끊어서 어떻게 사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먼저 연락을 피했더니 본인들도 더 연락하지 않더라고요. 막내도 해외에서 잠시 돌아올 때 우리만 보고 다시 나갈 정도로 장남 부부는 우리 가족에게 방출되었어요. 아쉬운 마음은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마음이 편하고 전 할 만큼 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딸도 이제 있고 우리끼리 행복하게 살자고 하더라고요. 여기까지가 제가 준비한 사연인데 재밌게 들으셨나요? 전 이젠 이런 얘기를 여러분께 할 정도로 마음이 괜찮아졌습니다. 제 얘기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전 남은 인생 딸과 사위와 함께 행복하게 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 김영순이라고 합니다. 나이는 올해로 70이 되었고 농사를 짓다 몸이 좋지 않아 이번에 구리로 올라와 아들네외 집에 얹혀 살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이렇게 사연을 보낸 건 얼마 전에 만난 어떤 무서운 한 남자 때문입니다. 먼저 제 소개를 하자면 전 아들만 셋입니다. 아들놈들은 어렸을 적부터 지질이 제 말을 안 들었습니다. 삼형제는 제게 엉덩장이 없어질 정도로 맞아대면서도 매일 치고받고 싸워대고 학교에서도 기어이 말썽을 일으켜 제 속을 썩게 됐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전 이놈들 밥 삼시세끼를 챙기기 위해 시장판에서 온갖 장사를 했죠. 쉽지 않았습니다. 남편을 잃고 과부가 된 팔자에 외롭고 눈물 마를 날이 없었지만 전 남들이 저를 과부라 욕하고 제 흠을 잡아도 순댓국 하나 더 팔기 위해 악착같이 일했습니다. 안 한 장사가 없었습니다. 어미가 자식 새끼 건사하기 위해선 못할 게 없다 하죠. 전시장 한복판에서 채소도 팔고 옷도 팔고 떡도 팔며 그 돈으로 삼형제를 키워냈습니다. 다행히 엄마의 눈물겨움을 아는지 삼형제들은 조금씩 철이 났고 덜 싸우고 덜 말썽 피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서로 의지하며 어버이날이면 엄마를 찾아와 꽃을 두고 가곤 하는 녀석들이 되었습니다. 첫째 아들은 지금 서울에서 잘 나가는 변호사가 되었고 둘째 아들은 괜찮은 회사원이 되었고 아들도 낳아 손주도 보게 해주었습니다. 셋째 아들은 저와 함께 살고 있는데 워낙에 귀엽고 싹싹한 편이라 따라 나와 사는 것 같은 기쁨을 누리게 해주고 있죠. 그런데 문제는 몇 달 전부터 생겼습니다. 절 어머니라 부르며 살갑게 대하는 우리 며느리와 아들 밥을 챙기기 위해 수산시장에 나갔던 날이었습니다. 제가 나가자 저를 알아본 시장 사람들이 먼저 인사를 해왔어요. 여기 사람들은 저를 이 여사님으로 부르곤 했습니다. 제가 장사바닥에서 오래 구른 사람이라는 걸 알고 난 이후로부턴 괜히 높여 불러주는 거지요. 전 씩 웃으며 손을 흔들다 장씨네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장씨는 수산시장에서 제일 좋은 물건으로 장사를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게다가 인심도 좋아서 전 장씨 가게에 자주 오곤 했어요. 아유, 제일로 싱싱한 놈으로 줘요. 값 떨어지는 거 말고 나 아주 정확히 알아보는 거 알죠? 아이, 그럼요. 이상한 거 줬다가 나 이 여사님한테 혼나지. 아는구만. 아니, 근데 장가는 언제 갈 거예요? 돈 좀 벌었으면 이제 좀 가야지. 그러다 좋은 여자 다 놓칠라. 아이고, 가야죠. 근데 이 여사님 말만 말고 좋은 여자 있으면 소개 좀 시켜줘요. 제 말에 장 씨는 넉살 좋게 받아쳤고 그렇게 훈훈한 이야기가 오고 가고 있었어요. 저는 빙긋 웃으며 장 씨가 손질하는 걸 구경했습니다. 그날따라 해산물은 어찌나 싱싱하던지 보기만 해도 펄떡거리는 게 이것들을 얼른 요리하여 얼른 아들 입에 넣어주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대게 박스를 들고 밖으로 나오던 그때였습니다.
누군가 갑자기 제 어깨를 턱 붙잡는 바람에 전 순간 들고 있던 대게가 든 박스를 떨어뜨릴 뻔했어요. 뒤돌아보니 늙은 남자가 저를 보고 서 있더군요. 근데 참 이상하게 그 남자 얼굴이 낯익었습니다. 누구세요? 나 기억 안 나? 그 사람은 제 이름까지 알고 있었어요. 어찌 내 이름을 아는 거지? 늙어서 겁이 더 많아진 저는 괜히 뒷걸음질 치며 사나운 눈으로 그 사람을 노려보듯 보았어요. 그러자 그 사람은 당황해하며 말을 이었어요. 나 윤중원인데 우리 한 동네에 살았는데 기억 안 나니? 중원? 중원이란 이름은 낯이 정말 익었습니다. 가만히 있자. 중원, 중원. 중원이 누구지? 작년에 동창 모임에서 만난 사람인가? 전 이름을 기억하기 위해 잠시 기억을 더듬었습니다. 그때 50년도 지난 기억이 제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얼굴은 못 알아봤지만 이름은 기억 깊숙이 박혀 있었거든요. 전 눈을 동그랗게 뜨며 오빠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그 방앗간집 아들 중원 오빠? 그래, 우리 한 동네에 같이 살았잖아. 거기 옛날에 논밭이었고 너랑 나랑 메뚜기 잡으러 댕기고 너 냇물가에 빠지면 내가 구해주고 그랬었잖아. 맞아, 맞아. 전 너무 기뻐 오빠의 팔을 붙잡고 오빠를 껴안았습니다. 정말 중원 오빠였습니다. 항상 저를 이뻐라 해줬던 오빠. 다들 못생기고 공부 못하는 저를 구박하고 미워만 할 때 우리 영순이가 나중에 커선 제일 잘 될 거라고 말하며 제게 삶은 달걀이나 제일 좋아하는 꿀떡을 형제들 몰래 갖다 주곤 했던 오빠. 그 다정한 오빠가 제 눈앞에 있었지요. 전 바로 오빠에게 다 늙은 나를 어찌 알아봤냐 물어봤어요. 저번에 널 봤거든. 요 앞에서도. 그땐 긴가민가 했어. 얼굴이 변했으니까. 근데 저번에 보니까 네 아들 같은 사람이 너를 영수님이라고 부르더라고. 근데 내가 아는 영순이는 한 명밖에 없지 않냐. 기억이 났습니다. 애교가 철철 넘치는 아들은 저를 놀리기 위해서 가끔 엄마가 아닌 우리 영순 씨, 영순님이라 부르곤 했습니다. 이름이 예쁘다나 뭐라나 그러면서 절 그리 불렀어요. 아마 그 이름을 들은 모양이었어요. 참 세상 좁다 하지만 어찌 이렇게 만나는지. 옛날에 좋아하던 오빠를 그것도 몇십 년이 지난 이 동네에서. 그러고 보면 사람 인연이란 참 신기하고 신기했어요. 전 오빠와 바로 차라도 한잔하고 싶은 마음에 바로 전화번호를 주었고 콧노래까지 흥얼거리며 집에 왔습니다. 그날 밤 전 처음으로 웃음을 지으며 잠에 들었습니다. 잠이 드는데 오빠 얼굴이 두둥실 떠올랐거든요. 사실 국민학교 시절부터 중학교까지 저는 그 오빠를 줄곧 짝사랑했습니다. 너무 오래전이라 가물가물한 기억이지만 그 오빠가 가는 곳마다 졸졸 쫓아다녀 오죽하면 저희 아버지가 계집애가 그럼 못 쓴다며 한 번만 그 오빠를 따라다니면 다리 몽둥이를 분질러 버린다 윽박을 지르곤 했으니까요. 이 인연이 이어지길 바랬는데 다음날 일어나니 오빠에게서 연락이 와 있었습니다. 전 기쁜 마음에 총총걸음으로 제 방으로 뛰어 들어갔습니다. 뭘 입어야 할까? 며느리가 저번 달 억지로 저를 끌고 와 사준 고운 블라우스를 입을까? 아니면 저번 동창 모임에 입고 나갔던 자켓을 입을까? 전 이옷저옷을 대보며 고민하다 결국 얇은 자켓을 걸쳤습니다. 정말 오빠는 절 기다리고 있었어요. 심지어 샛노란 꽃까지 들고요. 꽃을 보자 제 얼굴엔 저절로 미소가 화르르 번졌습니다. 묘했던 기분은 어린 시절 먹었던 뭉글뭉글한 솜사탕처럼 달고 부드러워졌습니다. 마치 발이 공중에 붕 뜬 것처럼 아찔했죠. 곧이어 우리가 바로 자리에 옮긴 곳은 작은 찻집이었습니다.
찻집 안엔 80년대 노래가 흐르고 있었고 몇 안 되는 나무 테이블들이 조용하고 아늑한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었어요. 좀 더 안으로 들어서자 군데군데 자리한 커다란 나무들이 눈에 띄었습니다. 반짝반짝 불빛을 내는 전구들이 나무들을 감싸고 있는 것이었어요. 우리가 앉자 잠시 후 앞치마 두른 남자가 직접 메뉴판이라고 적혀 있는 것을 갖다 주었어요. 하지만 곧바로 저는 메뉴판의 가격을 보곤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아유, 왜 이렇게 비싸? 오빠, 우리 딴 데가 차는 내가 타줄 수도 있어요. 내가 너 오랜만에 만나 사주는 건데 비싼 데 데려와야지. 나 그 정도 능력은 된다. 나 명색의 변호사였어. 지금은 눈이 안 좋아서 활자도 잘 안 보이지만. 오빠 변호사 됐어? 제가 놀라자 오빠는 환히 웃었어요. 하기야 오빠로 말할 것 같으면 동네 어른들도 선생님들도 입을 모아 분명 이 동네에 용이 난다면 그 용이 오빠일 거라고 말하곤 했었으니까요. 그런데 공부 잘하고 똑똑해야 할 수 있는 변호사가 됐다니 시장 바닥에서 구른 저와 달리 우아하게 책상에서 다리 꼬고 서류를 들여다보는 오빠를 상상하니 역시 오빠는 멋있게 늙었구나 싶었어요. 그때 오빠가 물었습니다. 가족을 묻는 질문에 전 고개를 절레절레 저었습니다. 사실 어린 시절은 생각만 해도 속이 타들어가고 절로 화딱지가 나는 시절이었지요. 전 뜨거운 차를 목구멍으로 다시 뱉고 싶은 심정으로 말을 이었어요. 우리 엄마가 끔찍하게 생각하던 장남 오빠는 이상한 여자 만나가지고 결혼하고 잠수 타버렸고, 둘째 오빤 고시 공부만 10년 하다 부모 등골 빼먹었고, 셋째 오빤 전봇대에서 일하다 떨어져서 다리 고장나서 엄마 가슴에 내 가슴에 평생 못 박았어. 나 혼자만 멀쩡해. 아이고, 그랬구나. 영순이 네가 고생이 많았겠네. 고생이야 말로 말해 뭐해요. 그냥 늘 내 팔자에 따라붙어 다니는 거라 생각하며 살았죠. 뭐 시장 바닥에서 장사해 애들 먹여 살리는 것도 고생이었고 돈 못 벌어오는 남편에게 얻어맞은 것도 고생이었고 다 고생이죠. 순간 오빠는 절 눈물이 그렁한 눈으로 쳐다보았어요. 아마도 제가 지냈던 세월을 돌이켜보는 듯 했습니다. 그러면서 천천히 느릿느릿 말을 이었어요. 너 참 똑똑했는데 요즘 시대에 태어났으면 너 같은 애는 대학까지 나와서 판사, 의사, 아니 더한 놈도 됐을 거야. 난 항상 그렇게 생각했다. 네가 가족들 뒷바라지하느라 그 좋아하는 공부도 못해가면서 네 엄마 따라다니며 일 나갈 때 내가 참 마음이 많이 아팠다. 그래서 더 잘 살길 바랬는데 우리 영순이가 많이 힘들었겠구나. 오빠는 항상 오빠들 뒷바라지하기 위해 키워진 제 처지를 안타까워하곤 했어요. 어린 시절에도 저는 그런 오빠를 보며 잠시나마 따뜻함을 느꼈고 위안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오빠가 지금에 와서 다 늙은 저를 애틋한 눈빛으로 쳐다보는데 오빠의 눈물을 보자 저도 모르게 가슴 한켠이 뜨거워졌습니다. 이대로라면 눈물이 나올 것 같아서 급하게 손수건을 꺼내드려야 했죠. 때마침 주문한 뜨거운 꽃차가 나왔습니다. 꽃이 물속으로 퍼지는 게 참 곱고 이뻤는데 문득 오빠가 꽃차를 보며 이 이쁜 게 꼭 너 같다는 말을 하더라고요. 징그러워. 이쁜 게 나 같다니. 다 늙었는데 무슨. 하지만 저는 그리 말하면서도 가슴이 콩닥거렸습니다. 이 나이 먹고 무슨 주책인진 모르겠지만 이상하게 설레었어요. 저도 여자는 여자인 것 같았어요. 저희는 꽃차를 마시며 마저 대화를 이어나갔습니다. 오빠는 별거 없다는 말로 시작해서 그간의 얘기를 들려주었어요.
서울대에 합격하고 사법고시에 합격해 변호사가 되고 사람들을 변호하는 일에 사명감을 느껴 일에 미쳐 살다가 어느 날 같은 회사에 다니는 여직원과 사랑에 빠졌고 그 여자와 결혼하고 자식을 낳다 보니 이 나이가 되었다고. 하지만 인생을 얘기하는 오빠의 목소리는 어딘지 쓸쓸해 보였습니다. 이번엔 제가 물었습니다. 처는 건강해요? 병은 없고? 아내랑은 끝난 지 오래됐어. 끝났다고요? 20년 전에 바람이 났어. 그것도 내 친구랑. 네? 제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오빠는 담담히 말을 이었습니다. 어느 날 집에 돌아와 보니 아내의 바람 장면을 목격했고 그걸 보는데 순간 눈앞이 컴컴해지고 근데 더 눈앞이 어두워지는 일이 일어났다고. 때마침 아이가 학교에서 돌아와 타닥타닥 집으로 들어오는 소리가 들렸다고. 그래서 그 순간 다급히 아이를 끌고 밖으로 나가 아이와 함께 정처 없이 밖을 걸어 다니다가 아이의 배고프다는 말 한마디에 함께 눈물의 떡볶이를 먹었다고요. 오빠의 사연을 듣는데 절로 눈물이 나왔습니다. 이런 못된, 아니 이런 나쁜 여편네가 어떻게 사람의 탈을 쓰고 그런 짓을 벌여? 제 새끼 앞에서? 나 그래서 지금도 떡볶이는 아주 싫어한다. 우리 딴 건 몰라도 그건 먹지 말자. 떡볶이 먹지 말자는 우스갯소리하는 오빠의 목소리에선 처량함이 느껴졌습니다. 오빠가 너무 불쌍했습니다. 전 오빠에게 이혼하길 100번 잘했다며 자식을 위해서도 그게 맞다고 잘한 거라고 오빠를 위로했습니다. 오빠는 힘없이 고개를 끄덕이다 어차피 지난 일이라 말하며 이번엔 제 인생사를 물었고 저도 남편 잃고 과부되어 삼형제를 키운 일을 말했죠. 사람들이 뒤에서 저를 과부라 말하고 제가 남자랑 말했다 싶으면 수근거린 소리를 들으면서도 시장통에서 꿋꿋이 음식을 만들고 나르던 고단한 영순이의 이야기를 했죠. 그러면서 고생 자식들을 건사한 이야기를 했어요. 오빠는 제게 그 모든 걸 견뎌낸 네가 참 대견하고 기특하다. 몇 번이고 말했습니다. 그 말이 어찌나 따뜻하게 들리는지 몇 번이고 다시 듣고 싶어졌더군요. 우리는 이야기를 나누고 찻집 앞에 펼쳐진 꽃밭을 구경하러 나갔습니다. 우린 그 이후에도 가끔 만나 밥도 먹고 차도 마셨어요. 지금껏 제대로 받지 못한 사랑, 주목을 마음껏 받을 수 있으니 참 꿈만 같은 날들이었죠. 하지만 자식들에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눈치 빠른 아들이 혹시 요즘 엄마 무슨 좋은 일이 있냐 물었지만 괜스레 주책 떤다는 이야기를 들을까 숨겼어요. 하지만 그게 최대의 실수일 거라는 건 예상치 못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아들이 해외로 출장을 가야 해서 일주일 동안 미국에 머문다는 것이었어요. 원래였더라면 섭섭하고 불안하기도 하고 했겠지만 저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겉으로는 아쉬워했지만 푼수 같게도 마음껏 오빠를 만날 수 있다 생각하니 좋았죠. 아들이 떠나자 저는 오빠와 마음껏 만나며 만난 것도 먹으러 다니고 실컷 꽃구경도 했어요. 그리고 어느 날 지금까지 대접만 받았던 게 미안해서 오빠를 집으로 불러 밥을 해먹였습니다. 갓 지은 밥에 호박을 송송 썰어 넣은 된장찌개, 집에서 직접 잰 김, 오빠가 좋아하는 젓갈, 계란찜, 멸치볶음, 하나하나 정성스레 준비한 것들을 상에 올려놓았죠. 야, 이걸 네가 다 한 거야? 대단한데 음식 솜씨가 기가 막히다. 아유, 시장통에서 밥도 팔고 다 했는데 이거 못하면 안 되지. 맛있다니 다행이에요. 오빠 또 먹고 싶으면 먹어요. 나 밥 2공기 먹은 거 몇 년 만인지 모르겠어. 나이 들어선 입맛도 다 떨어져 나갔는데 너가 해준 밥 먹으니 참 좋다.
아이고, 칭찬은 됐네요. 몸둘 바 모르겠어요. 고만해요. 정말이야. 영순아, 옛날 생각나고 좋다. 근데 아들은 해외로 출장 간 거야? 언제 오는 거야? 한 일주일 정도 있어야겠죠? 왜요? 그럼 아들 올 때까지 자주 여기 들러도 되나? 다른 게 아니고 밥이 너무 맛있어서 말이야. 처음에는 농담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오빠가 정말로 그 이후 제게 전화가 와서 같이 저녁을 먹자고 연락이 오더군요. 오빠가 온다 하니 전 맛있는 걸 잔뜩 준비했고, 때론 오빠가 사오는 음식을 같이 먹기도 했습니다. 뭐랄까요. 늘 아들과 함께 밥 먹는 일상에 익숙했는데, 이젠 아들 대신 오빠가 있으니 바라보고 있노라면 기분이 참 묘하기도 하고 좋기도 하고 그랬어요. 저 역시 평소 아들이 해외로 출장 갔을 땐 좀 쓸쓸하기도 했는데 사람이 온기가 있으니까 적적하지 않고 좋더군요. 그러던 어느 날 오빠가 제가 차린 밥상 앞에서 눈물을 툭 떨구는 일이 생겼어요. 아니, 오빠, 왜 그래요? 그게 아니고, 우리 어머니가 해주신 거 아니냐, 이거. 갑자기 주책맞게 그 생각이 나서, 미안하다, 영순아. 맛있게 해줬는데, 아무래도 난 먹지 못할 것 같다. 오빠의 어머니는 오빠를 굉장히 아끼시는 분이었어요. 오빠가 장남이기도 했고, 워낙에 성격 좋은 효자이다 보니, 어머니에게 오빠는 전부였습니다. 항상 저를 볼 때도 우리 아들은 뭐든 될 거라며 자랑을 하곤 하셨지요. 그런데 갑자기 불의의 사고로 어머니가 돌아가시게 되면서 오빠도 그 슬픔을 못 이기고 서울로 떠나버렸고 저와도 헤어지게 된 것이었죠. 그런데 평소 오빠에게 많이 해주던 음식이 북엇국이었는지 그걸 보고 엉엉 울더라고요. 어찌나 마음이 아리던지 전 그만 오빠를 꼭 껴안아 주었습니다. 그리고 토닥이면서 괜찮다고 위로해 주었어요. 저도 부모님을 여의었지만 사람 잃은 슬픔이 보통 슬픔이 아니라는 건 알고 있으니까요. 아무리 세월이 지났지만 언제 가도 모를 나이가 된다 해도 그건 상처로 남을 수밖에 없는 슬픔이고 치유되기 힘든 고통이었죠. 오빠, 괜찮으니 마음껏 울다가요. 제 위로의 오빠는 목을 놓아 어린아이처럼 엉엉 떠 울었고 그 다음날 오빠는 제게 많이 위로받았다며 정말 고마워했어요. 그리고 제게 1박 2일 여행을 제안했습니다. 네가 나 밥도 먹여주고 해준 게 많아서 너 좋아하는 바다 보러 가고 싶은데 어떠나? 바다요? 저번에 보니까 너네 집 냉장고에 바다 사진이 붙어져 있더라고. 너만 괜찮으면 같이 가자. 기차 타고 가면서 얘기도 나누고. 기차 여행이라니 몇십 년 만이라 솔직히 너무 신이 나서 들뜬 가슴을 주체할 수가 없었습니다. 바다를 보는 것도 오빠 어딘가에서 하룻밤 묵고 온다는 것도 모두 설레었지요. 저희는 그날 기차를 타고 넓게 펼쳐진 강가도 보았고 저 옛날처럼 계란과 사이다도 먹었고 밤바다 아래에선 드디어 조심스레 손을 잡았습니다. 요즘 애들 말로 하면 자연스럽게 진도를 나간 거였지만 저는 그 손잡는 것도 부끄러워 바다만을 쳐다봐야 했어요. 늙음하게 너를 만날 줄 몰랐는데 이리 만나니 참 좋다. 영순아, 내가 무슨 복이 있는 건지 고맙다, 영순아. 박복한 내 말년에 찾아와줘서. 오빠야말로 고마워요. 나는 요즘 꼭 새로 태어난 것 같아요. 앞으로 우리 함께 있어요. 당신 죽을 때, 나 죽을 때까지 서로. 저희 그날 그렇게 서로 함께 있어주기를 약속했습니다. 죽을 때까지요.
여행을 갔다 온 이후로 오빠와 제 사이는 더 돈독해졌습니다. 우린 마치 애틋한 노부부처럼 서로의 안부를 물었고 병원도 같이 가주며 건강을 챙겨줬어요. 이쯤 되니 저도 이젠 자식들에게 오빠를 소개해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자식들도 나이가 들었으니 이해할 것 같고 오빠가 아버지처럼 잘 챙겨줄 사람이니 좋아할 것 같았어요. 아이고, 네가 영순이 첫째 아들 민우구나. 네. 아이, 안녕하세요, 어르신. 어머니께 얘기 많이 들었습니다. 요즘 저희 어머니 많이 행복하게 해주신다고요. 내가 더 행복하지. 가만히 있어 보자. 여기는 둘째 아들 준우이고 여기가 셋째 아들 현우고. 맞나? 네, 맞습니다, 어르신. 우리 영순 씨한테 듣기론 니들이 고생 없이 잘 자라줬다 하더라. 오늘은 고마운 마음에 내가 사는 날이니 많이 먹고 또 간간히 연락도 하자꾸나. 분위기는 생각 이상으로 더 화기애애했어요. 아이들은 제가 반려자가 생겼다는 걸 진심으로 기뻐해줬고 오빠 역시 점잖고 좋은 사람이라 안도하는 눈치였습니다. 허나 이상하게도 막내 아들 현우는 어딘지 불편해 보였어요. 왜 그러니 현우야? 아니 그게 아니고 엄마 나는 모르겠어. 솔직히 저 아저씨 아니 저 어르신 느낌이 쎄해. 변호사 했다고 하는데 말하는 거 들어보면 법적을 잘 아는 것 같지도 않고 아까 형이 몇 개 질문했는데 어버버했잖아. 딴 데로 괜히 화제 돌리고. 늙으면 다 그래. 뭐 기억이 나겠어? 그냥 오늘 긴장도 되고 그만둔 지 오래됐고 하니 그런 거야. 얼른 들어가서 밥 먹어. 전 현우가 그때까지만 해도 괜히 엄마에게 남자친구가 생겨 질투를 하나 싶었어요. 제 아들이지만 아직까지도 저를 꼭 붙들고 살 정도로 유독 저에게 애정을 많이 표현하곤 했거든요. 오죽하면 동네 사람들이 현우 장가 못 가는 건 다 저 때문이라고 말할 정도였죠. 하지만 현우는 그게 아니라며 이번만큼은 자기도 정말 느낌이 이상하다고 그 말을 계속 반복했어요. 오빠도 나중에 이 사실을 알고 현우를 따로 만나 밥도 사주고 술도 사주고 꽤 친하게 지내려고 노력을 했지만 현우는 이상하게도 마음을 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현우의 말을 들었어야 한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바로 그로부터 정확히 한 달 후였어요. 오빠 평소 가던 찻집에서 차를 한 잔 마시고 있었는데 그 사람 휴대폰으로 갑자기 문자 하나가 도착했어요. 오빠가 화장실에 간 사이라 어쩌다 제가 확인하게 됐는데 왠지 모르겠지만 험악한 말로 가득한 문자였어요. 형씨, 돈 들고 튈 생각하지 마요. 말에까지 갚지 않으면 내가 어찌할진 당신이 알지? 순간 그 문자 내용을 보고 너무 놀라서 이쪽으로 오는 오빠에게 달려가 문자 내용을 들이밀었습니다. 오빠는 얼굴이 살짝 하얗게 질리더니 한숨을 푹 내쉬더라고요. 말을 잇지 못하는 오빠 앞에 앉아 전 한참을 붙들고 물었어요. 그러자 오빠 입에서 나오는 얘기는 너무나 충격적이었어요. 오빠의 아들 중 한 명이 이번에 크게 사기를 쳤는데 그게 오빠 명의로 이름을 팔아 사기를 쳤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빚쟁이들이 자기에게 연락이 오고 있다면서 당분간 이 빚을 갚아주기 전까진 계속 자기를 괴롭힐 거라고 하더군요. 아유, 아니 그럼 어떡해요? 돈은 갚아야 하잖아요. 그 큰 돈이 있어요? 어느 정도는 노후자금 처분해서 갚았어. 근데 다는 못 갚았어. 1,000만 원 정도가 더 필요해. 미안하다 영순아. 미리 말하지 못해서. 괜히 네 마음만 복잡하게 할 것 같아서 그냥 내가 해결하고 싶었어. 그리고 걱정하지 마. 빌릴 곳 있어. 있긴
없는 얼굴인데. 아니에요, 오빠. 그 돈 내가 해줄게요. 이 사람들 지금 뭐라도 들고 쫓아올 기세인데 정말 큰일 나면 어떡해요. 돈은 천천히 갚아도 돼요. 전 자식 때문에 고생하는 오빠의 처지가 너무 안쓰러웠고 그 자리에서 바로 1억을 입금해 주었습니다. 사실 전 자식 복이 있어 힘들게 키우진 않았지만 오빤 처복도 없었고 자식 복도 없었으니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전 당연히 해줘야 한다고 생각하며 한 채 의심 없이 돈을 주었고 돈을 빌려주고 난 후 다행스럽게도 한동안 빚쟁이들에게서 무서운 문자는 오지 않았습니다. 오빠는 종종 제게 미안해하면서 어떻게든 돈을 갚겠다 했지만 이미 죽을 때까지 함께하기로 한 거 그깟 돈이 뭐 중요하겠어요. 그냥 제 반려자이니 제가 책임질 부분이라 여겼던 것 같아요. 물론 자식들에겐 말하지 못했습니다. 말을 하면 특히 막내 아들 현우가 반발이 심할 것 같았고 오빠가 저에게 돈 때문에 접근했다는 등 이런 말을 꺼낼 것 같았어요. 그런데 오빠의 돈 문제는 쉽사리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생각지도 못한 곳에 빚이 더 있었던 건지 오빠는 자식 문제로 너무 힘들어했고 그이의 안색은 나날이 어두워져 갔습니다. 나중엔 밥도 먹지 않았는데 이러다 쓰러지기라도 할까봐 걱정이 될 정도였어요. 오빠, 죽이라도 먹어봐요. 내가 어제 쓴 건데 고소하고 맛있어요. 이거라도 먹어야지. 지금 하루 종일 공복이잖아요. 아니야, 괜찮아. 오빠의 힘없는 얼굴을 볼 때면 저도 마음이 같이 안 좋아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들이 해외 출장을 다시 가게 될 일이 생겼어요. 이번엔 전보다 더 길었어요. 전 잘됐다 싶어서 오빠를 우리 집으로 모셨고 옆에서 오빠를 간호하며 보살폈습니다. 처음 일주일은 참 좋았습니다. 서로 아침에 깨워주고 밥을 짓고 같이 잠에 들고 모든 게 좋았어요. 오빠도 점점 기운을 차려가는 듯 했고요. 하지만 이 행복은 제가 이 인간의 실체를 알게 되기 전까지만이었죠. 이 인간의 실체를 알게 된 건 바로 그날이었습니다. 제가 요즘 통 못 먹는 오빠를 위해서 전복죽을 끓여주고 싶어서 말없이 수산시장에 장을 보러 간 날이었죠. 갑자기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그날따라 오빠의 목소리는 한껏 낮아 있었습니다. 아주 차가웠어요. 나 장 보러 요 앞에 나왔는데요. 제정신이야? 말을 하고 나가야 하잖아. 갑자기 오빠가 버럭 화를 냈습니다. 몸이 얼어붙었습니다. 저는 경직된 얼굴로 집에 갔습니다. 집으로 들어가니 집안꼴은 더 가관이었어요. 오빠가 물건들을 던졌는지 완전히 어질러져 있었고 깨진 유리 조각들로 범벅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는 저를 보자마자 다시 또 버럭 화를 냈습니다. 제가 너무 놀라 말을 잇지 못하자 절 한 대 칠 기세로 다가왔어요. 전 순간 그이가 제게 손찌검을 하려는 줄 바로 알고 손을 들어 방어하는 자세를 취했습니다. 그런데 오빤 제게 빌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너무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충격이 너무 커서 저도 모르게 화를 내고 말았다고, 무서웠다고, 용서해달라고 싹싹 빌더라고요. 전 황당함에 기가 차서 당장 나가라고 말했습니다. 한 번 여자를 치료한 놈은 절대 그 버릇을 고치지 못한다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과부가 되기 전에 저도 남편에게 맞고 산 세월이 길어 그런 놈들의 손버릇이 얼마나 고약한지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때 느꼈던 모욕감이 올라오자 전 당장 나가라 소리를 질렀습니다. 미안해. 아유, 미안해. 내가 제정신이 아니었어. 빚쟁이들이 와서 난장판을 해놓고 가니까. 뭐라고요? 빚쟁이요? 돈이 또 필요하다고. 나 정말 살고 싶지가 않다.
알고 보니 집안이 이 지경이 된 건 오빠가 한 게 아니고 빚쟁이가 한 거였고, 어떻게 알았는지 모르겠지만 돈을 갚지 않으면 내일 또 와서 이 지경을 만들어 놓고 갈 거라 했다는 거였어요. 정말 한숨이 푹 나왔습니다. 심지어 빚 액수가 훨씬 늘어나 있었죠. 그제서야 저는 약간 감당할 수 없는 무언가에 빠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무리 그래도 오빠의 빚을 2억은 너무 큰 돈이었어요. 제가 어디 가서 빌릴 수 있는 돈도 아니었고요. 거기까진 무리이겠다 싶었습니다. 한 번만 해줘. 영순아, 네 아들한테 부탁해봐. 응? 첫째 아들 변호사라며 돈 좀 벌었을 거 아니야. 넌 자식도 셋인데 그가 뒤역이 무슨 문제겠니? 오빠, 자식 돈을 어떻게 그리 할 수 있겠어요? 나도 생각할 시간이 필요해요. 미안해요. 일단은 급한 대로 나도 내 돈 5천 정도는 빼올게요. 너 지금 나 무시하냐? 겨우 5천? 지금 그게 말이 돼? 나는 2억이 필요하다고. 오빠는 갑자기 소리 버럭 지르더니 집안에 있는 물건들을 자기 분이 풀릴 때까지 던지기 시작했습니다. 전 너무 무섭고 고개를 숙이고 귀를 막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인간은 엎드려 있는 제 위에 대고 위협적으로 말했어요. 아들한테 전화해서 돈 달라고 해. 얼른! 전 겁에 질려 고개를 끄덕였고 황급히 아들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얘 첫째야, 엄마가 지금 급하게 돈이 필요해서 그런데 1억 정도만 줄 수 없겠니? 네? 지금 바로요? 엄마, 무슨 일인데 그러세요? 괜찮아요? 아니, 그 순간 저는 울음이 터지고 말았어요. 제가 울자 그 인간은 곧바로 핸드폰을 가져가더니 전원 버튼을 꺼버렸고 좀 전보다 훨씬 무서운 얼굴로 전화가 끝나자마자 한 번만 더 울면 가만두지 않겠다고 위협했어요. 이런 공포는 처음이었습니다. 너무나 두려웠습니다. 전 어쩔 수 없이 이번엔 둘째 아들에게 울음을 삼키며 전화를 해야 했어요. 그런데 둘째 아들은 전화를 또 안 받더군요. 셋째에게 전화를 할 땐 정신이 나갈 지경이었어요. 제발 아이들이 내 상태를 알고 경찰에 신고를 해주었으면 했는데 첫째는 눈치조차 채지 못한 것 같았습니다. 다행히 셋째가 전화를 받았어요. 엄마, 나 지금 급하게 회의 들어가 봐야 해서 조금만 이따 전화 걸어도 될까요? 잠깐만. 현우야, 1분이면 돼. 엄마, 돈이 필요해. 네? 전 눈치 빠른 현우가 이 의징을 알아주길 바랬습니다. 갑자기 돈을 빌려달라고 하면 당연히 이상하게 생각할 테니 다른 형제들에게 전화를 해볼 거고, 그럼 엄마가 위험한 상황에 처해 있다는 걸 알게 될 테니까요. 하지만 그 남자는 현우가 무슨 말을 하려는 사이 갑자기 이건 아니다 싶었는지 획 전화기를 빼서 자기 주머니에 찔러 넣더군요. 안 되겠다. 방법을 바꿔야겠어. 하고 중얼거리더니 저를 방 안으로 끌고 들어간 뒤 밖에서 문을 잠그어 버렸습니다. 핸드폰도 압수당했고 저는 꼼짝없이 갇혀있고 그때부턴 모든 게 공포로 다가왔습니다. 그는 집에서 머무르며 이 집안은 마치 자기 집처럼 활보하고 돌아다녔고 줄에 묶인 개 대하듯 대했습니다. 제가 뭘 하든 계속 감시했고 어디 나가지도 못하게 했고 자기가 나갈 땐 저를 방 안에 가두고 현관문까지 밖에서 잠그어 버렸으니까요. 정말 생지옥이 따로 없었지요. 전 너무 쉽게 그를 믿어버린 저를 탓했습니다. 네가 좋다 영순아 같은 말에 속은 제가 한심하고 또 한심했어요. 제가 기댈 것이라곤 돌아올 아들이었어요. 전 아들이 돌아올 날만을 기다리며
어떻게든 버티자 마음먹었습니다. 그리고 기회가 오면 어떻게든 죽을 힘을 다해 도망치자고 생각했지요. 그러던 어느 날, 정말 죽으란 법은 없는지 기회가 생겼습니다. 그가 잠시 외출할 일이 생긴 거였어요. 이때가 바로 기회라는 걸 전 직감했죠. 전 그 인간과 아침을 먹을 때 물컵을 떨어뜨린 척하면서 조용히 젓가락 하나를 바지 소매 안에 넣어 놓았습니다. 태연하게 설거지까지 다 하고 나갈 때가 되자 역시나 그 인간은 나가기 전 제게 허튼 짓 하면 가만두지 않겠다며 가짜는 으름장을 놓았어요. 전 최대한 불쌍한 얼굴로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지만 가만히 있을 제가 아니었죠. 전 그가 나가자마자 불이 나게 달려가 바로 젓가락으로 문을 따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요 녀석이 잘 들어가지 않더니 어느새 문을 따더군요. 순간 제 얼굴이 활짝 피었습니다. 전 곧바로 핸드폰부터 찾았습니다. 112에 신고를 해야 이놈을 감방에 쳐넣트나요 죗값을 치르게 할 수 있으니까요. 전 덜덜 떨리는 손으로 112에 전화를 걸었고 잠시 후 예쁜 경찰 아가씨 목소리가 들렸어요. 저 어떤 남자한테 납치당했어요. 집 밖으로 못 나가고 있어요. 주소지는 여기고요. 얼른 와주세요. 어르신, 혹시 그 남자와 같이 있으신가요? 아니요. 지금 그 사람은 잠시 나갔어요. 근데 언제 올지 모르니까 빨리 와주세요. 빨리. 아가씨와 전화를 끊고 가만히 집 안에 앉아 기다리는데 떨지 않으려 했건만 생각보다 가슴이 약해졌는지 저도 모르게 자꾸 손이 덜덜 떨리더군요. 살기 위해서 영순아, 너 자식 3명 다 키운 여자야. 쫄지 마. 하고 중얼거리는 게 최선이었습니다. 하지만 제 인생 팔자가 원래 더럽고 사나운 건지 일이 뜻대로 굴러가지 않았습니다. 갑자기 그 인간이 돌아온 거예요. 전 너무 놀라 일단 빠르게 핸드폰을 들고 방 안으로 들어갔어요. 잠시 후 열쇠가 돌아가고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죠. 그의 등장에 부정맥이라도 올 것처럼 심장이 쿵쿵 뛰었습니다. 하지만 전 침착하게 잘 있었단 말하며 밖으로 나왔습니다. 전 아무렇지 않은 척 왜 이렇게 일찍 왔냐며 두고 간 거라도 있냐 물었어요. 그러자 그 인간은 친구들 만나러 가려다 네가 보고 싶어서 그냥 왔다며 마치 칭찬해달라는 듯 씩 웃더군요. 저도 모르게 인상이 구겨졌고 정말 어찌나 역겹던지 침이라도 뱉어주고 싶었어요. 그러면서 별의별 생각이 다 들더군요. 경찰이 왔을 때 이 인간이 혹시나 나를 인질로 잡으면 어쩌지? 나를 해치면 어쩌지? 지금 무기라도 챙겨놔야 하는 건가? 전 불안을 감추지 못하고 눈동자를 왔다 갔다 하며 집안을 둘러보았지요. 그러자 그 인간은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저를 바라보았어요. 하지만 그때였습니다. 딩동, 초인종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쿵 소리가 나더니 문이 열렸어요. 경찰들이 온 것이었죠. 전 아직도 그때 그 인간의 얼굴을 잊지 못합니다. 경찰들이 들어오자 당황스러움에 얼굴이 벌개지던 그 얼굴. 전 다급히 소리쳤습니다. 이놈, 얼른 잡아가요. 그 인간은 그렇게 제 앞에서 파란 차에 탔습니다. 동시에 저를 한동안 얼어붙게 했던 충격적인 진실도 함께 알게 되었어요. 알고 보니 그 인간은 변호사도 아니었거니와 집 한 채 없이 친구 집에 얹혀 살았던 거지였습니다. 전부인과 헤어진 것도 이렇게 돈으로 위협하다 신고를 당했던 거고 저에게 접근한 거 역시 제 자식들이 잘 산다는 소문을 듣고 돈 때문에 다가온 거였고요. 정말 허망하고 기가 막혔습니다. 그 인간은 끝까지 제게 미안하단 말 한마디 하지 않았어요. 북엇국 앞에서 눈물을 보이던 얼굴을 생각하면 너무 열이 받아 팔팔 끓는 북엇국을 그 인간 얼굴에 부어버리고 싶기도 하고 속은 제 자신이 너무 한심스럽기도 해요.
또 한 가지 여러분에게 말하고 싶은 고민이 있다면 지금은 그 인간이 교도소에가 괜찮다면 만약에 나중에라도 나와서 혹여나 저한테 앙심을 품고 위협이라도 하면 어떡할지 걱정이 됩니다. 아들이 없는 틈을 타서 저한테 접근이라도 하면 어떡하죠? 다 늙어가는 마당에 왜 이런 똥물을 뒤집어 쓴 건지 참 요즘은 잠도 오지 않고 마음도 심란합니다. 어떤 때는 얼른 콱 죽고 싶다는 생각마저 듭니다. 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글 쓰면서도 목구멍에 가시가 걸린 것 같네요. 제가 평안을 찾을 수 있도록 모두 기도 좀 해주세요.